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경영지도사 세법을 강의하게 될 구본호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좀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재무회계를 강의할 때는 따로 이제 청강생분들이 계셨는데, 이번에 세법은 지금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는 거라서, 인터넷 녹화로 강의를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메일 주소를 이렇게 공개해 드리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문의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꼭 질문을 주세요.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영지도사 이제 재무회계도 강의를 하고 이번에 세법을 강의하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무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제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동타임으로 저희가 회신을 드린다고 약속하기는 어렵고, 다만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겠다.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이 근무하시는 세무사님들한테 이제 부탁하지 않고 꼭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약속을 드리고요. 이제 처음 강의를 시작하니까 저희가 잠깐 OT를 할게요. 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본호 세무사라고 하고요. 저는 38살에 이제 너무 작으니까 회계학이라고 하는 거를, 회계 원리책을, 그러니까 정확히 2월 13일인가 이때 회계 원리책이라고 하는 걸 사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41살에 세무사가 됐습니다. 전혀 뜬금없지만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실 만한 이제 대기업을 다녔어요. 거기서 이제 엔지니어로 하다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관두고 이제 세무사를 따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공부 기간은 한 2년 한 6개월 정도 되고요. 2년 6개월 만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가지고, 근데 그 사실이고요. 이때도 굉장히 고득점했습니다. 저희가 평균보다, 저희가 이제 47점 커트라인이었는데, 제가 64점인가 맞았어요. 굉장히 고득점으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러면 이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딱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조금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을지로 상가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는 네이버에 세무상담위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요즘은 너무 바쁜 일들이 많아갖고 답변을 많이 못 달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2년 전부터는 서울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파구청에서 요청이 와갖고 2년을 더 추가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2년 전부터는 세무서 납세자 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납세자 보호위원은
어떤 우리가 세무조사를 할 때 세무서에서 그 세무조사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할 때 외형이 100억 이상이 되면 반드시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허락을 맡아야지 여기에서 이게 허락이 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연장할 수 없어요. 그런 거고, 억울한 사연들이 있으신 분들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면 세무사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님이나 교수님들 뭐 여러 분야의 분들이 모여서 이게 진짜 법리상으로 맞는지를 검토하는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 소개를 했고요. 기타 등등 뭐 이래저래한 직책들은 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년 6개월 만에 세무사 시험을 볼 만큼 이게 만만한 시험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영 지도사 시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시험 보라고 하면 아마 못 붙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선택을 하시는 거고 어려운 길을 가시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38살에 과연 38살에 그거를 공부해서 얼마나 써먹으려고 그러느냐? 저희가 사실은 요즘 이제 평균 수명도 원체 올라갔고 해서 지금까지 산 날보다 살아야 될 날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균 이상 산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옛날에 이제 한 4, 5년 전에 이제 재무회계를 강의했을 때 그때 이제 청강생으로 오시는 분들의 연배가 저보다 위이셨거나 저보다 아래 계신 분들이나 제가 거의 중간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제가 뭐 4, 5년 전이니까 저보다 또 위에 선배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후배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이 경영 지도사를 따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그래서 이걸 해서 뭘 하겠다. 아니면 막연하게 이걸 따르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회사에서 따라고 해서 이걸 따서 개업을 하겠다. 이걸 따서 강의를 하겠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목적에 대해서 미래상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공부를 할 때 저는 2년 6개월 동안 회사에서도 제가 공부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왜냐면 여전히 9시에서 11시, 12시까지 12시에 퇴근이었어요. 저희 연구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리고 9시에서 12시까지 근무하면서 퇴근하는 동안 회사에서는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언제 공부하느냐? 이때 퇴근하고 나서 잠들기까지. 그러면 하루에 보통 등을 붙이고 3시간 정도 잠을 잤던 것 같아요. 3시간? 3시간보다 많이 잤던 적은 없고 항상 3시간보다 밑에.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지하철 출퇴근하는 시간에 잠을 잤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 어떻게 저렇게?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이 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의 형편이 있어요, 형편. 처해진 형편들이 다 달라서 나는 하루에 3시간씩 밖에 못 낸다. 그렇죠? 3시간씩 밖에. 나는 강의를 들을 돈이 없다.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3시간밖에 없고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없느냐라고 반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만일 이 시험에 붙은 사람들 중에 이런 형편이 없었던 사람이 없는지도 한번 알아보세요. 나는 애를 키워서, 아기가 어려서.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제가 공부했을 때 5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둘째는 큰아들하고 7살 차이가 나니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한참 전이었죠. 그래서 2년 반 동안은 애들하고 놀아준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때 다짐을 했죠.
네가 나중에 대학교를 가고 유학을 가면 아빠가 현찰로 내가 너에게 그 경비들을 다 대줄게. 이렇게 스스로 다짐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미래상을 상상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힘을 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뭐 3시간밖에 못 자서 뭐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애기도 있고 뭐 3시간밖에 없고 경제력이 없다. 그러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 건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2년에 걸친다. 2년에 합격하더라. 그러면 저는 3년 하면 돼요. 그렇죠? 강의를 못 듣는다. 그럼 4년 하면 돼요. 그렇죠?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3년, 4년에는 안 된다더라. 누가 그래요? 왜 안 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회사를 다니면서 2년 6개월 만에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계속 다닐 생각이었어요. 회사에. 회사를 관두고 나면 다닐 그때까지는 왜냐면 그때 당시 회사가 좀 그렇게 형편이 좋지가 않아서 최대한 좀 여기서 약간 봉사의 개념이었죠, 진짜. 봉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 집체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런 건 전혀 몰랐던 거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세무사 합격하고 나면은 이렇게 연수원 같은 데서 교육을 받아야지 이게 무슨 자격이 되고 뭐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집체교육을 올해 안 받으면 1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엄청 고민을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썼죠. 사표를 쓰는 날 퇴사하면 보통 저런 걸 했죠. 환송회? 근데 이날은 제가 한우를 쌌어요. 한우를 전 팀원들에게 쌌어요. 그랬더니 로또에 맞았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로또 맞았다 그랬죠. 로또보다 더 큰 거죠, 이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느냐. 회사에서는 책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회사에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꼈어요. 오늘 화장실에 가서 볼 만한 분량의 거를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서 화장실 갈 때마다 거기서 봤어요.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컴퓨터에 갑옷처럼 있는 거 그 삐뚤빼뚤 지금 요즘은 뭐 스캐너 이렇게 스캐너 같은 게 있어서 이 구부려 있는 책도 사진 찍으면 이렇게 평평하게 펴지는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어플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으면 이렇게 돼가서 왜곡이 되잖아요, 책이. 그럼 그 왜곡된 책을 보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 해외 출장도 많았는데 해외 출장 갔다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그때 1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는데 이 수험서를 보니까 그 스튜디오스가 그 수험서를 이렇게 보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할 정도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될 건지 거꾸로 역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주말엔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거냐? 그럼 강의를 들으러 갈 수 없으니까 나 인터넷 강의를 듣겠다. 돈이 없으면 공유라도 하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찾는 거지.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더라. 누가요? 왜죠?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자기들이 올라가려고. 100% 확실합니다, 이건. 제가 그 세무사들이 모이는 데서 2년 6개월 만에 이런 과정을 거쳐 세무사에 합격했다고 했더니 다 관종이라고 그랬어요. 관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인증하라고 그러고 별의별 소리 다 들었어요, 이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리고 회계학과냐고 해서 회계학과 아니고 전자공학과 공대 출신이라고 그러면 또 관종이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첫 번째는 이제 진짜 OT예요. 첫 번째는 버티세요. 이거 제가 재무회계 시간에 버텨라 이 버티자 이렇게 썼는데 한 번만 쓸게요. 버텨라는 본인이 잘하는 걸 하는 게 버티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잘 못하고 정말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하는 일처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경영지도사 강의 그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다 보시면 어떤 과목, 나 재무회계 너무 재밌어, 나 원가회계 너무 재밌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나 세법은 정말 하기 싫어. 그래서 세법만 하면 졸리고 잠도 오고. 그렇게 잘 못하는 세법을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원가회계처럼 정말 좋아하는 일처럼 열심히 하는 것. 이게 버텨랍니다. 그 어떤 선생님이 사람의 욕심을 노력하는 거는 어렵죠. 노력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데 사람의 욕심을 포기하는 게 더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노력하는 게 훨씬 쉽다. 욕심을 포기하는 것보다. 나는 경영지도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뭐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런데 공부는 하기 싫다. 공부를 하는 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쉬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되는 방법을 고민해라. 안 되는 이유를 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평소에도 소신이에요. 평소에도 이런 소신을 갖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어떤 직원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아, 이건 이래서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근데 그 두 가지 방법이 다 잘못된 방법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거죠.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거. 되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의 인생은 무조건 달라집니다. 이거는 경영지도사 시험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생활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되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세법 이래서 안 돼요. 너무 어려워. 하기 싫어요. 하지 마시고요. 이걸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본인이 처해진 환경에서. 세법은 아시겠지만 양이 많아요.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재밌어요. 문제도 대부분 계산 문제도 많고 서술 문제도 있지만 계산 문제는 답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췄을 때 희열도 크고, 세법은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양이 지독히 많아요. 지독하게. 회계는 한두 챕터를 건너뛰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여긴 안 돼요. 왜냐면 연계된 법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스킵했을 때 다른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할 때 전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세법은 양이 그래도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딜 가서도 회계학이
엄청난 도움이 되진 않나요? 삶에. 근데 세법은 이 시험이 아니라도 삶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법을 잘하시면 좋다. 세법은 잘하시면 좋다. 이거는 비단 경영지도사 때문만은 아니고 그냥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회계학은 한 챕터를 클리어하면 굉장히 얻는 것도 많고 휘발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내용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법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책을 이렇게 펴놓고 화장실 갔다가 와가지고 재무회계 책이 왜 없지? 왜 안 보이지?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 전에 세법 공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까먹어요. 그 정도로 휘발성이 엄청 강한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익숙하게 하시는 방법은 반복밖에 없어요. 세법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지식이 쌓이지 않아요. 뭐 이런 그래프를 보셨지만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가면 절대 까먹지 않아요. 절대 까먹죠. 반복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무사 시험 볼 때 세법 책하고 세법학 책하고 회계학 책하고 어느 걸 더 많이 봤냐 그러면 회계학이 세법보다 더 적게 봤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세법은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잘 기억에 엄청 오래 남아요. 근데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풀었던 문제도 그 다음에 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세법을 잘 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사고를 좀 하시는 거 그건 모멘텀의 변화를 좀 시도해 보시기 바라요. 그거는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강의를 시작할게요. 처음에는 저희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서 알아볼 거는 국세기본법입니다. 국세기본법이고 일단 1장은 조세법 기본원칙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조세법률주의, 그래서 조세법률주의 입법상의 원칙, 해석상의 원칙, 집행상의 원칙이 있는데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입법상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라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세요건 법정주의, 그리고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 금지 이렇게 세 가지면은 10점짜리 문제로 하기 굉장히 좋고요. 과세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권, 과표, 세율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누가 돈을 낼 거냐, 어디에 과세할 거냐, 얼마를 과세할 거냐, 그럼 몇 퍼센트를 적용할 거냐, 요거 네 가지니까 너무 어렵지 않아요.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거 처음부터 살펴보면 국가는 법률에 근거 없이 부가징수해서는 안 되고 법률이 정한 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국민은. 이는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국민 재산권 보호. 이렇게 노란색을 쳐놓은 거는 줄기차게 써먹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도 그렇고 소멸시효, 그다음에 이제 제척기간도 나올 거고 소멸시효, 제척기간 나오는 의의를 써라. 그러면 왜 소멸시효하고 왜 제척기간이 필요하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무조건 써야 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썼어요.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입법상의 원칙은 설명을 드렸고 소급금지 원칙은 완결된 사실에 새로 제정된 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과세를 했는데 법이 바뀌었어. 옛날 거고 다시 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과세 금지 원칙입니다. 그리고 해석상의 원칙은 일단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서 해석을 하고 그런 거예요. 집행을 하고 과세관청에서 집행을 하고 문헌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유추 확정해서는 안 된다. 내가 A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닭의 과세 했더니 꿩도 비슷해. 꿩이나 닭이나 오리나 닭이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알았죠? 그런데 닭에 과세하기로 했는데 이유가 조류독감 때문이다. 조류독감 때문에
등. 그렇죠? 그럼 등이 있잖아요. 그럼 목적론적으로 조류독감에 걸리는 오리도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목적론적 해석은 제한 보충적으로 허용되지만 일반적으로 문헌에 닭이라고 돼 있으면 닭만 해야지 오리도 비슷하고 모도 비슷하고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집행상의 원칙도 그대로 법 규정에 정한 그대로 부가 징수해야 되고 규정에 없는 감면 징수하지 않을 재량이 없다. 징수하지 않아도 안 되고 감면해 줘도 안 되고 요거는 조세형평주의 이제 나올 거예요. 조세형평주의 때문에라도 원격 해석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조세형평주의에서 나올 겁니다. 조세평등주의. 조세평등주의는 세부담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 세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큼 똑같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이만큼 똑같이 내야 되는데 얘한테 무리하게 이만큼 해주면 그럼 남는 거는 실제로 똑같이 벌었는데 남는 뒷팟이 다르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의는 그거고 여기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 원칙 실질과 형식이 다른 경우에도 실질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지만 누구는 이만큼을 내가 벌었는데 이만큼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벌고 이거는 내가 벌었는데 이거 다 내 거. 그러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이 버는 경우 이 사람은 한 사람이 벌어서 세율이 높아서 이만큼을 세금을 내고 이 사람은 두 사람이니까 이만큼 세금 내면 실질은 A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다 먹는 건데 이거 B하고 비교해봤을 때 가져가는 분량의 차이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실직을 하고 형식이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겠다.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기도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세무조사나 이런 거 할 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과세하면 안 된다. 이게 1세대 2주택. 1세대 2주택은 비과세 혜택이 없어요. 근데 1세대는 일반적으로 그 공부상 1세대를 얘기해요. 즉 주민등록 등본상에 엄마, 아빠하고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 1세대로 봐요. 근데 아빠가 한 채, 아들이 집이 한 채 있으면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사실은 공부상으로만 1세대 같이 살고 있었고 별도로 거주하고 있었다. 별도 거주.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로 봐야 된다. 이거는 이런 거를 실제로 별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인용하는 문구가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세회피 금지 원칙. 그래서 사법상으로는 적법하지만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법 형식을 이용해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 회피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세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세법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회양도라든가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우회과세, 뭐 부계부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담세력 측면에서 동일. 그렇지만 세부담 측면에서 특별 혜택을 부여하면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아까 얘기했죠. 규정이 없는 감면을 하게 되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엄격 해석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 평등과 수직적 평등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돈을 예를 들어서 얘가 소득이고 여기도 소득이고 같은 소득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세금을 내고 높은 소득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세금을 내는 게 이게 수직적 공평, 이게 수평적 공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신의성실 원칙이에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과세관청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를 쫓아 성실히 이해해야 된다. 자, 보시면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관청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신의성실 원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다음에
다음에 장표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 2장으로는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어떠한 특별한 뭐 납부 의무가 생겨서 고지서를 받는다던가 할 때 납부를 해야 될 때까지의 기한, 혹은 우리가 세무신고를 하는 기한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한은. 그래서 일정한 시점이 도래시 법률 효과가 발생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납부서에 금액을 내지 않게 되면 독촉을 한다든가, 독촉까지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혹은 소멸시키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시기한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기한 연장 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공휴일이 있으면 그 다음날, 통신망이 작동 안 되면 복구한 다음날, 뭐 이런 일들은 거의 생기지 않는 거지만 이거는 굉장히 많이 생겨서 요번에 이제 5월달, 5월인가요? 4월달인가? 또 말일날이 5월달인 것 같아요. 5월달에도 마지막 날이 그 주말이어서 그 소득세 신고가 6월달로 넘어가요. 6월 첫 번째 이제 월요일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우편하고 전자신고 시에는 통신 일부인이 찍힌 날 제출이고, 우편 불복신.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이제 세금 신고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수임된 업체들만 저희가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신고 좀 대신 해달라고 신고 대리 업무만 의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잘 받지 않는데, 이유는 이 신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분들 말에 굉장히 의존해야 되고, 우리가 그 평소에 지켜봤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잘 안 받는데, 이런 경우 이제 뭐 아시는 지인분들이나 혹은 우리 거래처에서 이제 소개시켜준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좀 일부, 정말 저희는 신고를 대리하는 일은 거의 안 생기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신고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 리스트가 쭉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체크를 미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 날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다가 이분 누락됐네. 근데 시간은 이미 5시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감하는 시간이 뭐 31일이다.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물론 전자신고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전자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은 그 내용들이 부정확하거나 이러면 요즘은 아예 그 오류가 떠가지고 전자신고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는지도 아는데 일단은 보내야 될 때. 왜냐면 무신고 가산세는 20%고 수정신고하면은 가산세 10%니까 이 세율이도 무시할 수 없어갖고 가산세율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래서 무조건 보내보고 날 때, 그러면 요즘은 24시간 편의점 중에 이렇게 택배를 하는 데가 있어요. 택배에 가서 저녁이라도 붙여요. 그러면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그러니까 이때 언제 보냈는지 찍히잖아요. 그러면 그날을 신고날로 봐준다. 서류를 제출한 걸로 봐준다.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별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천재든 천재 지변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기한이 연장된다는 거고, 뭐 신청, 청구, 제출, 통지, 납부 경우에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화재, 전화,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렇죠? 통신망 장애, 금융기관이 안 열어? 그럼 이거 어쩔 수 없는 경우죠. 납세자 동거 과정이 질병이 위중하거나 사망했다.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죠. 권한 있는 기관에서 서류를 압수해서 영치했다. 이것도 어쩔 수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서류가 없다고 그럼 그동안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담보 제공하면 기한을 연장해 줄게, 이런 거예요.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심각한 손해, 중대한 위기가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청은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지만 사실은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가능하고요. 보통은 이제 담당 세무 공무원들한테 좀 부탁을 하죠. 진짜 어렵다. 그럼 여기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서류 송달이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특례는 납기 전 징수하게 되면 당연히 납기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우편을 보냈는데 여기가 시안이에요, 시안. 납기 전 징수 사유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저희가 국직법에 따라서 알아볼 거니까 이거는 번외로 하고요. 저희가 이 전에 도착했으면은 상관없는데 요 뒤에 도착하면 14일의 여유를 줍니다. 그게 이제 요거고. 납기 전 징수 사유 같은 경우에는 도착한 날이 납부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납부 기한이 여기였는데 요때 도착했다. 그러면 요 날이 기한입니다. 요때 도착했다 그러면 기한 요때까지 기한하면 되는데 기한을 넘겨서 도착하면 도착한 날이 기한이에요. 무조건 빨리 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납기 전 징수 사유는 나중에 국세징수법에서 알아볼 거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류의 송달입니다. 서류의 송달은 뭐 전통적으로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서류 송달이라고 하는 거는 관청이 행정처분이 담긴 서류를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거고, 일단 우선적으로는 교부 송달이 원칙이에요. 직접 가서 주는 거. 어디에 갖다 주느냐?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갖다 주는 거고, 아닌 경우에는, 연대납세인 경우에는 대표인을 명의인으로 대표자한테만 보내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고지, 독촉 경우에는 각각 모두에게 보낸다. 그래서 그 고지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상속세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상속세는 연대납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속세 신고를 해서 저희가 세금 고지서를 세무서에 요청을 해서 보내달라고 하죠. 처음에 내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세무신고를 잘못해가지고 세무신고를 잘못하고 그거를 수습해달라고 오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상속세에서 추가 징수되는 세액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납부서를 받아서 납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전화가 오죠.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 엄마도 받았는데?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고지서는 연대납세 의무자 전원에게 보내게 돼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납부하셨어도 그 납부했다는 사실이 고지서를 보내기 전까지 확인되지 않으면 모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만 나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납세 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관리인 주소로 보내게 돼 있고, 신청한 경우에는 명의인 주소 또는 영업소 이외의 장소로 보낼 수 있다. 이게 서류 송달의 내용입니다. 일단 맨 처음에 송달의 기본 원칙은 교부 송달이에요. 직접 가가지고 얼굴을 보고 대면해서 주는 게. 근데 송달 받을 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장소에서 만나서 주는 것도 가능하고, 두 번째는 우편 송달, 일반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 등기 우편으로 고지, 독촉, 체납, 처분, 정보 명령 같은 경우는 반드시 등기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일반 우편들 굉장히 많이 와요. 뭐 이번에 종합소득세가 있다, 뭐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 많이 오고 있고, 다만 고지서 같은 경우만 등기 우편으로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송달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송달받은 장소에서 그 사리 분별을 판별할 수 있는 사용인, 이건 사람인, 사용자는 놈자, 이렇게 구분한대요.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사용인 등이죠. 여기 동거인도 있고. 그래서 요게 그 아파트 경비원이 여기에 포함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 예규 판례도 있어요. 판례도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유치송달은 정당한 뭐 실제로 만났어요. 실제로 만나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이유 없이 안 받는다. 요거는 그 자리에 놓고 올 수 있어요. 요거를 유치송달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두드렸는데 안 나오더라. 그래서 문틈 사이로 그냥 넣었다. 이거는 유치송달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받지 않은, 누가 받았는지 모르는 거고, 이건 실제로 만나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뒀다는 만으로도 유치송달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송달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 그 이메일 아이디, 이메일 어드레스 준 사람들한테는 그
그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 그게 전자송달이고,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러한 방법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무슨 뭐 송달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공시 송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소 영업소가 외국이거나 뭐 불분명하거나 등기부표는 송달했는데 수취인 부재로 반송해서 기한 내 송달이 어려웠거나 2회 이상 방문을 했는데 없어서 기한 내 송달이 어려운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세무서. 일반적으로는 국세정보통신만 아니고 세무서 앞에 가면, 세무서 앞에 가면은 이렇게 게시판 같은데 홍길동 주소 부가세 5천만 원 미납 이렇게 쭉 써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어느 세무서 가도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이게 공시송달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공시송달 받은 사람은 이런 송달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라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공시송달은 제한적으로 써야 된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은 판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했다가 그 세무서에서 진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송달 효력 시기는 교부하고 우편화는 도달할 때고, 전자는 입력되면 바로 도달한 걸로 보고, 공시송달인 경우에는 공실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받은 걸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장은 인격이에요. 오늘 1강은 여기까지 할 건데 너무 길어져서 죄송해요. 인격은 권리 의무를 갖는 주체를 의미하고요. 이거는 법률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 인격은 우리가 법인격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법인인데 여기가 1인 주주예요. 1인 주주. 이런 얘기는 뭐냐? 100% 주식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주주하고 요 법인이 같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가져가세요. 저희가 나중에 법인세 때 살펴볼 가지급금 처리할 건데, 근데 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도 안 하고 그냥 가져가서 그냥 쓱쓱 해버리면 이게 횡령입니다. 100% 1인 주주지만 횡령죄로 사법 처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제3자, 아는 사람한테 물건을 비싸게 사주면 이게 바로 배임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법 처리가 가능해요. 그 이유는 법인의 법인격하고 1인 주주의 인격하고 같지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인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법인 돈은 법인 돈, 내 돈은 내 돈, 법인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인격은 그런 식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 법인이라고 보려고 그러면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으로도 법인으로 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등기를 했으면 그냥 법인이니까 등기가 안 된 단체죠,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엮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문제를 푸신다던가 아니면 처음 뭐 하더라도, 처음 소개되는 논제를 보더라도 거기에 이제 섞여 있는 의미 자체가 조각조각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하고 섞어가지고 좀 말들을 좀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등록된 사단 재단, 공익목적으로 출연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당연법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청해서 승인받은 경우는 법인으로 봐주긴 하는데, 여기는 뭐 수익 구성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법상으로는 이런 법인 아닌 단체,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를 어떻게 볼 거냐.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봅니다.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여기서 하는 것들도 당연법인도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예요. 공익목적.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를 보고요.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수익을 분배 않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봅니다. 그리고 상증세법에서는 이거 비영리단체로 봐요. 비영리법인. 이것도 왜 비영리법인인지는 나중에 상증세 할 때 볼 거예요.
나중에 이제 상정세법 때 할 거고, 부가세법에는 별도로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 OT하고 하느라고 좀 시간이 좀 지체돼서 죄송하고, 근데 어쨌거나 하고 싶은 얘기는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경영지도서 세법 과정을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될 건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접근하시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지에 대해 처음 OT 시간에 했던 게 이제 진심이고, 여러분들도 항상 좀 유념하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